작년 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잔액이 3,593조, 거의 뭐 3,600조에 달한다. 네, 맞습니다. 이 부채가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빚으로 쌓아올린 한국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뭐 하는 총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5월 26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좀 강한 어조를 표현하신 분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이요 1, 2% 이런 금리는 안 오니까 조심하셔라 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 기자간담회 때 구조개혁 없이 이렇게 계속 재정통화정책을 가다간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표현을 하는 총재가 썼다는 자체도 충격이었고, 저는 저희가 왜 나왔나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부채가 많이 늘면 어떻게 돼요? 이자 갚고 이자 돈의 수익을 얻는 분들은 주로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본주의에. 그 여기서 시장에서, 일반 시장에서, 소비 시장에서 내수가 돌고 이러면서 이게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뭐 수출 부분에 대한 뭐 기반 산업이 되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내수가 일단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펀더멘털이 일단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현상이 지금 벌써 나오니까 지금 말씀 주신 트리플 뭐 1000조 이런 것도 그게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기 우리 달란트 나와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든지 또 GDP 대비 토지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 피케티 인덱스라든지 모든 인덱스가 다른 나라 버블 터질 때 그 수치를 다 넘어섰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가계부채가 단순하게 좀 많다가 아니라 심각하게 많다는 걸 하는 총리도 이제 인제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 IMF나 OECD, 심하면 뭐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한번 뭐 일면에 실었잖아요. 대한민국 좀 퀘스천, 위험하다, 이렇게.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주위에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요, 주위에서 듣는 얘기가, 나 돈 좀 이렇게 얼마 있는데 뭐 투자할 데 없냐, 이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조금 경기가 안 좋으면 반대로,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좀 모자란데 돈 좀 조금만 잠시, 이게 이제 팍 바뀌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봄만 해도 제가 아는 건설사 사장님이나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저도 옛날에 사업을 했었으니까, 뭐, 한 교수, 한 사장, 뭐, 좋은 땅 있으면 좀 연결해 줘. 섭섭지 않게. 이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근데 작년 봄부터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거꾸로. 좋은 땅을 싸게 팔 테니 살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1년 사이에 확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붐하고 막 이렇게 좀 장밋빛이 펴질 때 다 이렇게 거품이 갔다가 다들 이제 일시적으로 정지가 된 거죠. 뒤에서 더 사줄 사람이 없으면 거품이 정리가 되겠죠? 뭐 그런 상황이 맞이한 상황인데 가계부채도 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잠시 우리가 저성장 국면의 고령화에다가 고금리 여러 가지 안 좋잖아요. 고물가.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민스키 모먼처럼 어떤 조정할 타임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슬기롭게 경착륙이 아닌 충격이 없게 최대한 연착륙으로 가는 게 정부의 할 일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비해서 자산 관리에서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좀 대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좀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가계부채가 결국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이미 다가오고 있고, 그거의 어떤 농도를 갖다 정부가 잘 하고 한다라면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아파트를 사는 그런 연령대 주체가 30, 40대 네, 그럴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집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마치 편승하고 맞아요, 그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급해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과연 언제 집을 사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3040이시면 일단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공택지가 미리 준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게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광역교통계획망을 먼저 설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전에 지금 2기 신도시 중에 일부는 지금 교통이 다 안 뚫린 데도 있잖아요.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요번엔 좀 달라요. 동시 입주, 동시 개통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좋은 교통 환경이 되는 데다가 분양가가 싸잖아요. 입지가 좋고. 그러면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뭐 1주택자분들도 공공분양도 지금 제가 볼 때는 1주택자 그 기타 지역으로 해가지고 2순위까지 가능하니까 그 공공택지 중에 좋은 입지들, 좋은 분양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서울 시내도 많거든요. 그 이기 신도시 또 좋은 자리들도 그런 것들이 물량에 나올 때 본인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지역에 하면 1번으로 거길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그거는 왜 공택지 분양을 할 때 비싸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욕을 먹잖아요, 나라가. 왜? 조성원가가 뻔히 보이는데 LH가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많이 네, 쳤죠. LH가 사고를 많이 쳤는데 거기다 돈을 많이 남겨먹어? 그러면 국민들이 비판하잖아요. 그럼 제가 원희룡 장관이라도 야, 조금 분양가 치다 낮춰서 LH의 또 원래 뜻을 살려야 되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분양가를 너무 높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들 접근하기 좋은 형태의 상품, 좋은 형태의 분양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좀 접근하시고 기존 주택은 지금 뭐 건축 자재비가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어떤 프레임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건축비 지금 그 동작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있는데요. 요새 그 시공사들한테 그 견적 입찰 받는 기본이 그 700 수준입니다. 700만 원, 800만 원. 뭐 대리석 깔고 이태리 깔고 막 이러면 1,500 하지만 네. 700, 800이면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우리가 평소에 보시면 막 멋있는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30평 하면 얼마예요? 2억 1, 3억이에요. 건축비가 그럼 땅값이 문제인 거죠. 건축비가 그렇죠. 많이 올라도 건축비 중에 또 3억인데 3억 중에 50%가 철근하고 콘크리트 40% 정도 되거든요. 40%가 2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가 지금 내려간 거 많아요. 그 콘크리트의 원료 중에 이제 유연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0원까지 올라갔다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금 40원으로 내려왔어요. 반토막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도가 안 나오고 품셈이 안 나오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풀었잖아요. 거기다 이 요소는 올라가는 것만 자꾸 계산하고 어떤 사회단체나 국가에서 정확하게 이윤이 너무 과다하다 하면 그게 분양가 상한제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지금 약간 약해졌죠.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민간 분양주택도 뭐 시세와 비슷하다 이러면 신축이니까 그럼 맞죠. 뭐 가성비 더 좋은 건데 예전에는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기존 주택의 가격이 좀 높은데 원가하고 계산하고 이익을 남겨줬는데도 이게 충분한 가격 10억대인데 7억에 분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러 가는 거예요.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요? 10억이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경쟁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주택가격의 버블을 갖다 제어하는 효과도 나오잖아요. 공공 어떤 제어가. 지금 그 기능을 지금 손을 놨잖아요. 왜? 경찰력 때문에 위험하다고. 났는데 지금 약간 펌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나 이쪽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걸 약간 제어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뭐 미분양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게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약간 또 제어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최근에 올 봄이었죠. 같은 강동구인데 한 군데는 완판이고 한 군데는 미분양 났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1억이 차이가 난 거예요. 물론 입지는 조금 더 적은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1억 차이 나는데 그럼 그 시행사는 뭐 망하려고 1억을 싸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남으니까. 그런 정도는 국가에서 좀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약간 좀 약화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서 기존 주택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똑같은 값이라면 가능하지만 그 똑같은 값 자체도 내려간 값이 아니라 좀 회복돼가지고 막 90%다 그러면 옛날 꼭지잖아요. 그럼 이건 좀 비싼 거잖아요. 그때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 결론은 소득의 30%를 넘는 대출 원리금을 가는 건 위험하고 그 아니라면 언제든지 뭐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그 이번에 어스 얼라이언스와 네. 그 프로그램을 론칭하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어떤 분들이 뭐 들으면 좋은지 뭐 어떤 내용을 다루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뭐 좋은 회사 분들과 같이 뭐 강의를 좀 마련하게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조금 사회의 어떤 좀 공익적인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또 어떤 자본주의다 보니까 또 어떤 좀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제가 아는 것을 알려드렸을 때 자본 증식에 도움이 되신다고 가정을 하면 내 집 마련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내용의 질이 좋은 내용을 강좌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도움도 되시고 저도 이제 제가 좀 뭐 사회운동 같은 거 좀 하고 싶은데 그 뭐 몸만 갖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또 뭐 기부도 하고 이런 형태로 강의를 좀 구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의 관점에서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자산 관리와 투자의 관점.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투자라는 건 필수가 됐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자본주의와 이념과 개념과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 이 격리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상과 꿈은 좋은데 현실이 안 받쳐주면은 좀 미스매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수강생분들한테는 아주 기초부터 그 제목이 이거예요. 불인이에서 전문가까지예요. 그래서 내용은 사실 좀 어떻게 보시면 놀라시겠지만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기초를 알 때 이런 거죠. 우리가 엑셀을 배울 때 뭐 가리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엑셀에 잘하는 분은 잘 가리키는 분은 2주 만에 엑셀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수강생한테. 근데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2주짜리를 2개월짜리 강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셀이 있다. 그거를 수강생한테 뭐 마우스를 대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드래그고 이게 셀이고 이러면 금세 바로 알아요. 피부로 손이 닿으니까. 근데 그거를 칠판에다 놓고 이건 셀이고 셀의 어원, 개념 이런 것들 쭉 늘리면 시간은 많이 가는데 들어오는 게 자꾸 이렇게 약간 무미건조하게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시간은 가지만. 그건 나중에 배우죠. 근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달짜리를 2주에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해봤고. 그래서 부동산을 제가 30년을 해보니까 강좌가 많잖아요. 아,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엑기스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봤자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일단 본인이 자기 거를 만든 다음에 경험을 해가면서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다 할 수 없는데 그걸 욕심을 내신다. 그래서 제 내용은 뭐냐면 아, 바닷물이 짠지를 쉽게 아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면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낚시 줄도 주고 낚시하는 법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낚싯줄은 재료가 보고 이런 것까지는 안 가르쳤다 이거예요. 낚싯줄, 자, 이걸로 낚시하면 낚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엑기스만 해서 모아두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갖고 계신데 지금 막막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집의 가치가, 내 땅의 가치가 이것도 판단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지을 수 있네? 더 높여질 수 있네? 그 수준까지 이제 기초부터 심화, 그리고 투자 전문가까지 개발 과정을 3개를 묶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어떤 내용인데, 물론 시청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반응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갖다 충실하게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볼 수 있게 파트를 단단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 전문가 과정 같은 것이 부동산. 그거 뭐 하나에 많이 돈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것도 엑기스만 알면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또 비싸지 않게 좀 저렴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이번 이제 강의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할 테니까 뭐 도움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자부하니까요. 들으시면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부동산이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뭐 조작이라고까지 뭐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통계라든지 그런 뉴스를 잘 그 본질을 꿰뚫어서 보지 않으면은 헷갈리기가 상당히 좀 쉬운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늘 말씀하시는 그런 포인트 잘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특히나 이제 30년 동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열심히 연구하신 그 노하우를 또 엑기스를 2주 만에 또 알려준다고 하시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좋은 부동산 투자 타이밍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